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6.25 전쟁 7부입니다. 7부는 1951년 2월에 일어났었던 조금 암울한 사건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도중 창설되었던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11사단인데요. 최덕신 소장이 이끄는 11사단의 임무는 후방이었습니다. 후방이 전방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 6.25 전쟁 4부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국군과 유엔군이 다른 지역 전부 수복하고 북상할 때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 지리산에 이 빨치산들이 많이 숨어들었고, 이 빨치산들 토벌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지리산에 숨어서 항전했기에 빨치산 토벌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이 11사단의 임무였죠. 설령 빨치산들이 민가로 내려와도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다 꾀죄죄해서 군복만 안 입으면 민간인과 빨치산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빨치산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민가로 내려와 민간인들을 위협하며 식량을 강탈해 가기도 했죠. 11사단의 최덕신 사단장은 빨치산 색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냥 민가를 전부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빨치산 구분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휘말려 죽을 것이고, 빨치산들이 내려와도 식량을 충당 못할 거 아니에요. 1951년 2월 거창에 있던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이런 작전 명령이 내려옵니다. 작전 지역 안의 인원을 전원 총살하라. 빨치산들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은 전부 소각하라. 적의 보급품이 될 수 있는 식량과 기타 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후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소각하라. 그렇게 거창의 몇몇 마을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도 다 희생되었죠. 거창 군수가 소식을 접하곤 이 문제를 국회에서 언급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잘 모른다가 아니라 빨치산 협력자들만 처형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최덕신 사단장은 징계 처분으로 끝났고 훗날 월북하여 김일성의 사람이 됩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구인들이 시키는 대로 엉성하게 줄을 맞춰 섰다. 군, 경, 가족을 골라낸 그들의 수는 500여 명에 헤아렸다. 사람들의 모습이 박산골로 빨려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꺼번에 갈겨대는 수많은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 총소리들은 신원면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산들과 그 골짜기에 부딪혀 겹겹의 메아리로 울려가고 있었다. 그 요란하게 튀는 총소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 한쪽에는 빙글빙글 맴돌이 질치는 검은 무늬를 새기는 것이었다. 그건 수백 마리의 물이 진 까마귀떼였다. 까마귀떼가 유유하게 선회하며 차츰차츰 그 높이를 낮추고 있는 것은 어젯밤에 학살이 장된 탄량권의 하늘이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4일 서울을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1월 말까지 중공군과 북한군은 위도 37도에 해당하는 지역, 예컨대 경기도 중남부, 충북, 강원도 남부까지 내려옵니다. 비록 북쪽에선 중공군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밀렸지만 국군과 유엔군도 잘 항전하여 전선은 이곳 중부에서 고착화되었죠. 6.25 전쟁 개전 초기 밀릴 때 메가더가 있었다면 일사후퇴 후 밀릴 때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편이면 정말 무섭고 같은 편일 땐 부담스러울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거나 최소한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바로 커티스 르메이였습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일본 본토 폭격을 지휘했는데 폭격 작전으로 일본을 아주 털털 털었습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전시에는 무고한 민간인이 없다고. 커티스 르메이는 아주 악독스러운 융단 폭격으로 적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는 전략이 주특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주요 전선에 어마어마한 B-29 폭격기로 엄청난 폭격을 퍼붓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자면 1월 9일엔 폭격기 300대가 평양을 덮쳤고요. 일사후퇴 때 이후로는 이 원주가 주요 공방전이 되었거든요. 이 원주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덕분에 1월 19일 유엔군이 원주를 탈환해내고 또 뺏기자 1월 21일에 한 번 더 재탈환합니다. 1월 26일엔 수원을, 1월 28일엔 영월을, 1월 30일엔 강릉을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과 국군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중공군의 게릴라 전술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며 커티스 르메이의 융단 폭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엔 대단히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차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이번엔 국군 해군의 힘만으로 추진한 작전이었습니다. 국군의 해군과 해병대 1개 중대가 2월 10일 인천에 상륙 후 안전하게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상륙 전 한포 사격으로 인천의 북한군이 다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상륙을 한 해군과 해병대는 곧장 인천시청까지 진격했고 다음날 2월 11일 지원부대가 도착하여 인천을 탈환합니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권까지 반격해 치고 올라와야 하는 상황에서 제2차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전세에 크게 기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결정적인 승리가 하나가 더 있었으니 2월 13일에서 15일까지 경기도 양평, 지평리에서 이루어진 지평리 전투였습니다. 지평 막걸리의 그 지평이 맞습니다. 이 중부 지역에서 고착된 전선이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으로 도시 하나둘을 탈환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계속 조금씩 진군을 하다가 수세에 몰린 중공군이 2월 11일에 작정하고 대규모 공세를 해옵니다. 중공군의 급발진에 많은 국군과 유엔군대를 뒤로 후퇴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후퇴를 못한 미 제23연대가 경기도 양평 지평리에서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포위가 된 제23연대였지만 치열하게 저항했고 특히 유엔군 소속으로 와있던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을 한 백병전에서 크게 활약해준 덕분에 시간을 벌었고 2월 15일 M4 셔먼 전차와 M46 패튼 전차 등 이 전차 대대를 이끌고 미 제5기병연대 일명 크론베즈 특수임무부대가 구원을 와준 덕에 압도적인 미국 전차의 공격으로 중공군을 패퇴시켰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이 이겨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중공군의 공세에 유엔군과 국군이 전부 후퇴했을 때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부대를 공격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격이 막히고 도리어 후퇴하면서 이 야심찬 중공군의 공세는 무의미해졌고 오히려 후퇴해 있던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수도권 방면으로 진군합니다. 거기다가 불과 며칠 전 국군 해군이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 서울 서쪽으로도 진군하고 있는 상황, 서울을 재탈환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 제8군단 사령관 리즈웨이는 서울을 재수복하기 위한 작전명 리퍼를 실시했습니다. 전선을 크게 3개로 나누어 중부전선에서는 후방을 안정화하고 다른 하나는 서울 동부에서 중공군을 견제하면 마지막 남은 하나가 서울 서부와 한강을 통해 서울에 진입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도저히 모든 전선을 다 감당할 수가 없던 중공군 팡도하이 사령관은 3월 13일에서 14일 서울에서 후퇴하였고 후퇴하자마자 3월 14일 국군 1사단 제15연대가 마포를 통해 서울역을 지나 중앙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잔당들을 토벌한 뒤 다음날 3월 15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하며 서울을 재수복할 수가 있었죠. 임진강으로 후퇴한 중공군과 북한군은 계속 서울로 침공해오기 위해 돌격하였지만 국군 1사단이 서울을 완전하게 사수하였으며 강원도 전선에서는 다른 사단들이 활약하여 국군 6사단은 춘천을, 국군 5사단은 인제를 달아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복 후 미군 내에서 의견 분열이 일어납니다. 처음 서울을 수복했을 땐 다른 유엔군 소속의 국가들은 몰라도 미군은 북진을 감행해 통일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 등으로 밀렸다가 겨우 현상 유지까지만 회복했죠. 이러니 2차 서울 수복 후에는 그때처럼 더 북진해야 한다는 쪽과 전선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는 거죠.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당연히 전자였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자는 정도가 아니라 메가더는 꾸준히 원자폭탄 사용을 고집했습니다. 단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완전 생각이 반대였죠. 그래도 트루먼은 대통령이고 메가더는 군인인데 이 메가더는 공개적으로 트루먼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협상을 주도해보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무리 메가더가 실력이 좋아도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을 총사령관직에 둘 수가 없었고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해임권을 거론하자 조지 마샬 합참의장이 동의하면서 1951년 4월 11일 메가더는 해임되었고 미 제8군단 사령관 리즈웨이가 새로운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공개된 미군 문서에는 이 원자폭탄 사용에 대해서는 트루먼이나 메가더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판단했었다고 합니다. 트루먼도 원자폭탄 사용을 고려했던 적도 있었으며 메가더도 신중하게 쓰자고 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트루먼이 최종 결정권자이지만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됐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있고 참모들이 있고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원자폭탄 사용 여부는 미국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아서 어느 한쪽의 입장은 딱 이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가더 해임은 협상을 원하는 트루먼과 원하지 않던 메가더, 더 결정적으로 메가더가 트루먼에게 대들었다는 게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착화된 전선, 1951년 3월 서울을 빼앗긴 중공군과 북한군은 이후 서울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2개월에 걸쳐 몇 번이고 공격을 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견고한 방어에 전부 실패했습니다. 서울의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공군과 북한군은 계속 서울을 목표로 남하하려고 했고 같은 의미로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중공군의 팽도하이는 도저히 서울 진공을 하지 못하자 작전을 바꾸기로 합니다. 서울을 목표로 서부전선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던 공세를 동부전선 강원도로 돌리는 것이었죠. 차라리 강원도를 통해 우회해서 서울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1951년 5월 16일 중공군은 강원도 방면으로 대규모 공세를 펼칩니다. 강원도에는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산악지역에 5사단, 7사단, 9사단, 3사등이 있었고 동해안 쪽에 수도사단과 11사단이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주요 타겟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중공군의 맹공에 국군은 강원도 인제의 현리까지 밀립니다. 중공군은 국군의 보급로이자 퇴로였던 오마치 고개를 차단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3사단이랑 9사단이 제3군단으로 묶이는데 군단장 유재흥 준장이 각 사단장들에게 어떻게든 퇴로를 마련해서 후퇴를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정작 명령을 내린 유재흥 준장은 퇴각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사단이랑 9사단이 중공군이 포위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무작정 돌격해서 산악지형을 빠져나오는데 5월 19일 강원도 평창에 속살이까지 오는데 처음 병력의 40%를 잃습니다. 잃어버린 장비와 무기는 훨씬 더 많았고요. 병력 40% 손실은 주력 부대가 다 없어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제3군단의 와해였습니다. 차은표도 이런 참패가 없었으며 현리 전투는 가장 부끄러운 전투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요. 현리 전투에서 그렇게 당한 건 오마치 고개가 아닌 다른 곳으로 퇴로를 뚫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회고록을 뒤져봤을 때 오마치 고개의 중공군 방어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퇴로였던 오마치 고개가 점령됐다는 사실에 지레 겁을 먹은 군단장이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시킨 거예요. 오마치 고개의 중공군 방어가 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유인작전이었거든요. 중공군은 오마치로 국군을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유인 후 대대적인 공세로 이 강원도 내부 깊숙이 침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3군단이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제3군단만 와해되었고 부랴부랴 미군이 증원되어서 바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군도 미군이거니와 국군 제3사단이 강원도 하천에서 그리고 수도사단이 강릉 방면 대관령에서 잘 싸워주고 있어서 증원으로 온 미군도 인제 방면으로 다시 진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원 온 미군의 벤플린트 군단장이 유재영 군단장에게 당신들 병력 다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유재영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 벤플린트는 제3군단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제3군단은 몇 년 후 다시 창설되었지만 참 창피한 일이었죠. 벤플리트의 미군은 엄청난 포병의 화력을 쏟아부었고 더불어 미 폭격기들이 포격을 열심히 퍼부었죠. 5월 25일 대관령에서 각축전을 벌이던 수도사단이 강릉 방면에서 대관령을 사수하였고 5월 28일엔 국군 6사단이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강원도 화천의 8호까지 몰아냅니다. 이 전투가 용문산 전투 혹은 8호호 전투라고 합니다. 이 용문산 전투가 또 한국전쟁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의 강원도 공세에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 주둔하던 국군 6사단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이미 6사단 병력을 요지에 배치해 둔 상태였죠. 방어전에서 요지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문산 전투가 말해주는데요. 5일간 국군 6사단이 결사항전하여 오히려 공격하는 중공군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특히 장도영 준장은 경계부대 활용을 잘했는데 경계부대는 말 그대로 경계를 하는 부대지 전투 주력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부대였던 6사단 2연대가 계속 항전을 하는 겁니다. 중공군은 2연대가 배치된 곳이 주저항선이라고 오판한 거죠. 이러니 실제 주저항선에 중공군들이 다 빠져서 경계부대 2연대 쪽으로 향했는데 이때 장도영 준장이 이 주저항선에 모여있는 국군의 주력 부대에 총반격을 지시해서 중공군을 섬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진군시켜서 후퇴하는 중공군을 강원도 화천 8호호까지 쫓아가 중공군을 박살을 내놓습니다. 이 용문산 8호호 전투에서 아군 측 피해는 100여 명의 전사, 500여 명의 부상자, 실종자 30여 명, 반면 중공군은 2,000명이 넘는 포로와 17,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엄청난 전공이었죠. 1951년 5월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며 5월 말이 되면 이 리지웨이 사령관이 목표로 했던 캔자스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캔자스 라인은 연천에서 화천을 잇는 선으로 이 캔자스 라인이라고 부른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한국 지명이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하다 보니까 미국 지명을 별명처럼 부르곤 했었거든요. 단 리지웨이 사령관은 캔자스 라인을 목표로 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북쪽인 와이오밍 선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오밍 선이 연천과 철원을 잇는 오늘날의 휴전선이랑 비슷했죠. 리지웨이는 와이오밍 선까지 북상할 계획을 수립 중에 큰 승전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도솔산 전투였습니다. 그 공을 세운 부대는 귀신 잡는 국군 해병대였죠. 도솔산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산인데요.
유엔군은 국군 제1해병연대에게 도솔산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국군 제1해병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간 국군 해병대는 후방을 담당하고 미군 해병대는 이 강원도 쪽으로 계속 진군 중이었는데 중공군의 방어에 약간 막히자 후방에 있던 국군 해병대에게 도솔산 점령을 지시했던 거죠. 하지만 도솔산도 이 중공군의 방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군 제1해병연대를 이끌던 연대장 김대식 대령은 야습을 하기로 합니다. 야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그 어떤 조명과 대포 사격도 없이 진군하기로 합니다. 김대식 대령의 야습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순식간에 6월 11일 도솔산 앞에 대함산을 먼저 점령합니다. 다음이 최종 목표였던 도솔산이었는데 도솔산은 산세가 너무 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김대식 대령은 야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또 당하죠. 대함산 때 당해놓고 도솔산에서도 야습을 당한 건 중공군의 방심이었다기보다는 국군 해병대가 완벽한 위장을 위해 조명, 화력 지원 전부 없이 백병전으로만 돌격한 덕이 컸죠. 물론 우리 해병대 쪽 피해도 컸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야습으로 도솔산을 점령했고 이 야습의 성공적인 신화 덕에 해병대더러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타이틀이 생겨났던 겁니다. 우리 제1해병연대의 희생과 승리 덕에 미군은 더 진격할 수가 있었고 와이오밍선까지도 노릴 수 있게 되었죠. 리지웨이가 와이오밍선까지 가기를 원하는 한편 트루먼 대통령과 행정부는 전쟁을 이제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중공군과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리지웨이가 메가더처럼 북진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메가더가 그랬다가 잘렸잖아요. 이 리지웨이도 기본적으로는 휴전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의무는 있었습니다.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전쟁 전 화평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유엔 내 여론에 호응을 했고요. 1951년 6월 30일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했고 7월부터 휴전 회담을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1951년 7월 10일 양측 대표들이 개성에서 처음 만나 회담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안건이 있었지만 합의한 것보다 합의하지 못한 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합의된 의제 중 하나는 휴전선을 기존의 38선이 아닌 현재의 군사 분계선으로 삼으며 단 군사 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전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 별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회담을 위한 장소인데요. 처음은 유엔군 쪽에서 개성으로 가주었지만 중립지대에서 만날 필요가 있었고 회담 장소 정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1951년 10월 회담에서부턴 양측이 상호 합의한 가운데 지점에서 회담 장소를 하게 결정했고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면서 상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깡촌을 찾던 중 파주의 널문리 마을에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판문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처음 회담을 진행한 장소는 판문점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으로 초가집 4채, 가구물 2채, 막서 3채, 구멍가게 1채 정도만 있는 말 그대로 깡촌이었죠. 이 지명이 널물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널을 한자로 표기하면 널판입니다. 그래서 널문이 판문으로 표기되면서 판문점 이름이 생겼던 거죠. 회담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안건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양측의 포로들을 송환시켜줄 때 무조건 고국으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긴 겁니다. 소련, 중국, 북한은 다 무시하고 그냥 고국으로 보내주자고 합니다. 이걸 일괄 송환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무시하고 북한 출신이면 북한으로, 남한 출신이면 남한으로 보내자는 거였죠. 반면 유엔, 정확히는 미국은 이른바 자유송환이라고 포로들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았던 겁니다. 선택권을 주면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 남한으로 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사상을 핑계로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던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은 사상의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 되니까요. 더불어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을 이어나가고 싶어는 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한국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이 신경과 관심을 유럽 진영에 쏟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휴전 회담권으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휴전 회담이 오가는 동안 양측 전쟁이 중단되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휴전 회담 내용 중 가장 먼저 합의를 본 안건이 휴전선의 범위로 기존의 38선이 아닌 현재의 군사분계선으로 삼는다는 거였죠. 단 휴전 협정이 완전히 체결되기 전까지는 상호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으며 체결되는 시점에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로가 단 1km라도
단 하나의 고지라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강경파 메가더의 후임이었던 리즈웨이 총사령관은 별 수 없이 휴전을 원하는 트루먼 대통령에 따라 북진을 목표로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의 휴전선과 거의 비슷한 연천과 철원을 잇는 이른바 와이오밍 선까지는 나아가고 싶어 했죠. 서울과 경기권을 유엔군 및 국군이 재수복한 이후로 아주 견고한 방어를 삼고부터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타겟은 동부전선의 강원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과 국군 병력도 주로 강원도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이 강원도에는 산과 고지와 능선들이 많잖아요. 단 하나의 고지와 능선을 뺏길 수 없었고 또 뺏어야 해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싸움을 쉬면 안 됐습니다. 이래서 1951년 하반기부터는 동부전선에서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이 연상되는 소위 말하는 고지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1951년 8월 2일에서 8일 강원도 화천 734 고지에서 중공군이 아군을 감시하면서도 우리 쪽에 포격을 감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734 고지가 전략적 요충지라 뺏어야만 했습니다. 국군 제2사단이 734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방전이 감행되는데 적군의 방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지를 선점한 측에서는 방어하기가 유리하죠. 단 우리 국군 제2사단도 맹렬히 진격하였고 6일간 734 고지를 뺏고 뺏기는 형국이 반복됩니다. 안되겠다 싶은 제2사단의 1대대가 절대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은 비가 내릴 때 적군을 기습해서 734 고지와 더불어 인근의 고지까지 같이 점령하여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부터 강원도 양구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주요 고지를 점령하는 작전을 전개했는데 처음엔 미군이 주도했습니다만 미군 측 피해가 너무 막심한 겁니다. 점차 국군 5사단이 메인으로 공격 주도권을 잡으며 차례차례 940 고지, 983 고지 등을 점령합니다. 이 우리 쪽도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10일 중대에서 전략을 쓴 게 실제 돌격을 하지는 않지만 병사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고 총성을 일부러 내게 합니다. 우리가 돌격해오는 줄 알고 착각한 적군이 총세례를 퍼붓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허공과 싸우다가 지칠 때 우리도 돌격해가지고 고지를 점령했죠.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양구의 주요 고지들과 고지들을 잇는 능선에선 혈전이 이어졌는데 적군이나 아군이나 사상자들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우리 측 전사자가 139명, 실종자 201명, 부상자 899명이었죠. 이 능선을 피해 능선이라고 불렀고 이 전투 또한 피해 능선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흘 뒤 26일에 북한군이 역습을 해와서 고지들을 다시 빼앗기고 또 9월 5일까지는 우리도 반격해서 또 빼앗습니다. 이 유엔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고지 중에 김일성 고지라고 부른 924 고지와 마오쩌둥 고지라고 불리는 1016 고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선 국군 제1해병연대가 양구의 펀치볼에서 국군 5사단이 가칠봉에서 혈투를 벌이며 김일성 고지와 마오쩌둥 고지로 향합니다. 9월 초에 전투가 시작하여 김일성 고지를 두고도 6번이나 주인이 바뀌며 10월 즈음에서는 아쉽지만 김일성 고지를 완전하게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미군과 유엔군도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양구의 주요 고지들과 능선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싸워서 851 고지, 1220 고지를 점령하지만 한 달간 무려 3,700명이 전사했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약 2만 명이 전사합니다. 종군 기자들은 이때의 능선을 단장의 능선이라고 불러서 단장의 능선 전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단장은 끊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미 제9군단장이 국군 제6사단에게 강원도 김화로 진군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김화는 우리 강원도 고성과 맞붙어있는 현재는 북한 지역인데 이 김화군의 교암산이라고 이 고지 점령 작전이 떨어진 겁니다. 국군 제6사단은 318명의 전사자를 낸 반면 적군 5,500명을 사살했습니다. 흔히 1951년 하반기에서부터 1952년까지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는 혈전이, 휴전회담장에선 설전이 오갔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양측 회담장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 동부전선에서 지나친 소모전만 할 뿐이라 11월 27일의 회담에서는 한 달 이내에 반드시 휴전협정을 마무리 짓자면서 동부전선에서의 전쟁이 잠시나마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중공군과 북한 쪽에서 기습을 합니다. 1951년 12월 25일 중공군이 양구의 무명고지 B를 점령하고 무명고지 A까지 공격해 옵니다. 그곳엔 국군 제7사단 제3연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명고지 A를 사수합니다. 방어에 성공한 국군은 무명고지 B 탈환을 위해 진군하지만 두 차례 실패하고 28일 마지막 3차 돌격으로 무명고지 B를 탈환합니다.
12월 25일 시작된 전투라고 하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라고 하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는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1952년 2월 11일 중공군이 무명고지 B를 탈환하러 진격하자 국군은 유인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명고지 B와 무명고지 A를 내어줍니다. 유인전을 성공시키기는 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서 이 무명고지 A만 재점령하고 무명고지 B는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긴 했으나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는 그냥 처음 전세 그대로 돌아온 거죠. 고지전이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모전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지긋지긋한 전투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